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 이슈 어떤 게 뽑혔습니까? 네, 일단은 1위 키워드는 환경 분야에서 나왔고요. 예. 키워드가 주불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산불. 네, 요즘에 참 산불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주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던 거는 밀양에서 지난 6일 오후 3시 20분쯤에 이제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 네. 그 부분이 그래도 다행히 1시간 만에 이제 뭐 주불을 껐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이번 한 주간만 하더라도 뭐 울진에서 금강송면에서 산불이 나서 1시간 만에 진화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불러일으켰고 네. 또 그 외에 뭐 울진, 안동, 경산 또 청송에서 산불이 계속 잇따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와 경북에 지금 전반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렇게 네. 산불이 잇따르니까 확실히 지금 같은 시기에 산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건 아직까지 그렇게 큰 불로 번지진 않아서 소방청에서 참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양간지풍 분다고 하잖아요. 네. 동해안 쪽은 특히 산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분야는 스포츠 분야고요. 네. 야구 관련 키워드인데 WBC 키워드입니다. 네, 관심이 많아요. 기대하시는 이게 분들도 많고. 참 어제 오늘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약간 뭐 쓴웃음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이 6일이죠. 어제 이제 일본 오사카의 교세라돔에서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와 공식 평가전 했는데 네. 이때는 2대4로 패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WBC 대표팀이 소집된 이후 처음 완전체로 치러진 것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가대표팀이 일본의 그 프로팀한테 진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 기자들이 2군의 패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2군들인데 2군의 패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면서 이정우 선수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뭐 쓴소리 이제 좀 쓴웃음을 좀 내비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처음 세팅됐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평가전 할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또 기분 좋게 오늘 이제 한 번 더 경기를 치렀죠. 한 번 더 한신 타이거스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렀는데 네. 오늘은 7대4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오릭스 버팔로즈와의 이제 어제 평가전에서 2대4로 패배했지만 예. 올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더 이제 한층 나아진 경기 감각을 뽐내면서 우려를 지웠는데요. 특히나 이제 컨디션 난조로 최근 두 차례 연습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지 않은 최정 선수가 또 스타팅으로 복귀했고 예. 또 강백호 선수도 9번에 배치되는 게 주목할 부분이었는데 초반에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110승이나 거둔 한신의 선발 투수인 니시유키 선수를 제대로 공략을 못하고 있다가 네. 4회부터 이제 살아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7대4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습 경기는 끝냈고요. 이제 두 차례 공식 평가전을 마치고 도쿄로 이동해서 이제 8일 도쿄돔 공식 기자회견 갖추고 9일 오후 12시에 호주와 이제 WBC 1라운드 B조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기고 난 다음에 네. 그 일본 팀 감독한테는 혹시 우리나라 기자들이 안 물어봤어요? 어떤 생각하시냐고?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감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좀 굳건한 태도로 보였는데 예를 들면 어제 그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고 보여주겠다 했는데 결과를 보여줘서 개인적으로는 좀 잘 됐다라고도 싶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좀 기대되는 모습 그리고 또 일본과의 어떤 대결이 제대로 어떻게 벌어질지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딴 때보다 비장하신 톤이 나오네요. 네, 자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피해자라는 키워드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께서 이제 정부가 발표한 피해 배상 방법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고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도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네. 이제 양금덕 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께서 나는 그런 돈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와 협력해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 자유대로 마음을 합쳐서 헤쳐나갑시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제 서울시청 광장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집중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온라인상에서 반응이 뜨거운데요. 예. 한 역사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긴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가해 기업 배상이 배제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이제 분노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해 기업이 전범 기업으로 오히려 일본에서 낙인 찍힐까봐 전전긍긍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일본의 저 나쁜 가해자 기업들도 똘똘 뭉치는데 우리는 피해자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분노를 내세웠고요. 중국에서도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대리배상 해법 발표와 관련돼서 네. 일본의 참여와 피해자 존중을 촉구하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6일 중국 외교부가 논평을 통해서 강제징용과 노예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과 식민 통치 기간에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죄행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는 산과 같아서 부정과 변조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WTO 분쟁 중단과 관련돼서 이게 결국 경제 관계는 정상화 수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또 논란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내가 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네. 뭐 일종의 보복 조치로 그렇게 수출 규제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우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이제 편 가르게 되면서 한쪽에서는 세계 정세와 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피해자 질받는 2차 가해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지인이 오늘 뭔가 이렇게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네. 일본의 유명한 사립대학에서는 안중근 평화연구센터 세우고 안중근 평화론 심포지엄 같은 것도 열고 그러는데 일본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 뭐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영웅을 좀 보고 왔는데 그러셨어요? 좀 그렇네요. 마음이. 자, 4위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4위 주제는요. 그 경제 영역이고요. 부동산 분야인데 키워드는 서울링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한강의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대관람차인 서울링이 서울 상암동에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런던아이라고 하는 런던의 아주 유명한 대관람차가 있죠. 그 네네. 대관람차를 벤치마킹하고 반지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거를 세계 최대 규모로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현재까지는 높이 165m에 직경 150m인 싱가포르의 플라이어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디 세우느냐? 상암동 하늘공원에 세우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예요. 예. 네, 그 하늘공원이 이제 해발고도 98m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관람차를 이제 세우게 되면 결국엔 높이가 250m에 되게 된다. 그래서 예. 이제 여의도 63빌딩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들어올 때도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링에 대해서 재활용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이거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27년까지 서울링을 완공해서 선보이겠다고 목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상암동 이제 만든다. 그 지역에서는 지금 상당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요? 이게 왜냐면 실제 지금 이 지역이 이번에 이 서울링 전에 이미 지금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쓰레기 매립과 관련돼서 이제 소각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소각장에 대한 환경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난해 8월에 신규 소각장 하루에 1,000톤 규모의 후보지를 상암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암동 주민들은 계속 반대의 현수막 걸고 집회 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지금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만든다고 하는 건 결국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상암으로 갖고 오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실제 이제 지금처럼 2002년 월드컵 전에 원래 상암동에 계속 사셨던 분들은 78년에서 이제 93년 그동안에 15년 동안 쓰레기 매립지로 쓰였던 난지도가 이제 다시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커뮤니티에서 막 어떻게 보면 계속 반대 투표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랜드마크를 이제 서울 여기다가 똑같은 공간에다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소각장에 대해서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을 무마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실은 오늘 이제 소각장 환경평가 공청회가 열렸거든요. 마포구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바깥에서 오히려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00명 이상이 지금 그 항의 집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지금 서울시의 계획이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제 지역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암에다가 소각장 짓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관람차 큰 거,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거 그거 짓는 게 이게 뭔가 모순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주민들의 감정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한번 좀 눈을 지켜보죠. 네. 마지막 5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이게 저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키워드인데 입학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실은 저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입학식 때 좀 이슈가 됐던 게 나 홀로 입학을 하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25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명요? 한 명만 입학한 학교가. 네. 그리고 신입생이 아예 없었던 학교도 131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6,20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6,200개 초등학교 중에 131곳은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이 열리지 못했고 125개 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대구의 한 초등학교가 한때 이제 전교생 수가 1,000명도 넘었었는데 네. 신입생이 16명밖에 오지 않았고 전교생 숫자도 개교 이래 처음으로 91명, 두 자릿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생률 저하로 아이들 수도 계속 주는데 네. 특히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새 아파트, 새 학군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국의 초등학생이 2013년에 278만 4천 명 정도 됐는데 이게 2022년에 266만 4천 명으로 10년 만에 12만 명이 감소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 수가 41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 2016년에 합계 출산율이 1.172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3년 뒤에는 지금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30만 명까지, 그러니까 지금 41만 명인데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거든요. 그럼 그때가 태어난 신생아 수가 24만 9천 명이니까 몇 년 안에 지금 41만 명 조금 넘는 것도 24만 명까지 떨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이제 문방구들도 문을 닫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데도 그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그럼 사람이 줄었으니까 잘 다니냐? 예. 돌봄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모자른 상황이라서 예. 지금 이제 모든 학부모들이 돌봄 교실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 숫자는 뭐 줄어들고 있는데 네. 돌볼 곳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건 참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인터뷰 시간에서 인구 절벽 문제 꾸준히 다뤄왔지만 이 문제들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할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슈의 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